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네, 판타지에 톨키엔이 있다면은 무협에는 김용이 있다. 소설 영웅문은 신필이라고 불리는 홍콩의 김용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좀 어린 친구들은 무협 소설 인기가 예전만큼 없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협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영웅문은 원래 제목은 사조 영웅전, 대막 영웅전이라고도 해요. 이제 김용 선생님의 작품이 나오고서 비로소 예전에 삼류칙을 봤던 무협 소설을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결코 이제 지나친 말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두스토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부가 팔린 소설 영웅문 김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설 영웅문은 과연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 물론 책에는 번역글 안에 김일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연히 이건 필명이죠. 그리고 중어 중문학과 교수라고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단국대에 제가 이따 말씀드린 성모 교수님이라는 설도 있고, 또 고려대 중문학과 교수님이라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선 1975년 사조 영웅전을 처음으로 이제 연재한 곳은 1975년 주간 스포츠에서 처음으로 연재하였는데요. 1회에는 성희재의 번역으로 되었다가 2회부터 김일강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후에 이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든 곳이 바로 고려원의 영웅문입니다. 출간 당시에 고려원은 다른 책과 다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파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요. 뭐 잡지, 신문, 텔레비전 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책 광고를 막 쏟아내었고,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영웅문 TV 광고를 본 기억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마침 정비석 선생님의 손잘평범 책이 300만 부가 팔리면서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원이 인기 출판사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본력을 갖추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영웅문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 정비석 소설에 끼어 팔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고려원 대하소설, 손자병법, 삼국지, 영웅문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협 소설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작품이 좋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결코 깨지지 않는 기록 800만 부라는 무협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서 매끈하면서도 수려한 번역이 한몫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과연 이 위대한 이 영웅문 번역을 누가 했는지 그에 대한 미스테리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려원에서 나오는 영웅문이 하필이면 해적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려원이 이런 쌈마이 작은 출판사도 아니고 나름 이제 메이저 출판사인데, 아무래도 80년대 좀 정서가 그렇긴 했어요. 저작권 따위는 개나 저버려 이런 정서였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직접 외국에 있는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출간되는 무협소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영웅문은 김용사라는 곳에서 김용 작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번역이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협 팬들은 예전에 나온 고려원의 영웅문을 좀 더 선호를 하였고, 오늘날에도 이제 중고나라에 뜨면은 바로 막 판매되고 막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득템하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최근 몇몇 영화에서 이슈가 되었듯이 번역 때문에 본래 작품이 가진 좀 그런 가치를 다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영웅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영웅에서는 노안동을 늙은 영감 이런 식으로 너무 한글화 시켜서 번역한다든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찬맛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보입니다. 이런 고려원의 영웅문 과연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2001년이니까 벌써 이제 18년 전 일인데, 그때 제가 중국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던 중에 당시 담당 교수님이었던 장호득 교수님께서 딱 누구다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좀 여러 가지 추론과 일화들을 보면은 왠지 저는 이제 성희재 교수님이라고 추론이 돼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위상이 오늘날이야 G2국까지 좀 약간 가난하고 좀 약간 힘든 그런 시기였잖아요. 중국도 이렇게 발달을 많이 못했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랑 수교도 안 맺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 단가는 이제 주적이었죠, 당시에는. 한국 전쟁에는 우리와 함께 싸우기도 한 적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를 이제 공부하는 기는 좀 어려웠죠. 오늘날처럼 인기 있는 제2외국어도 아니고 학원이나 딱히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었어요. 중국학과가 있는 대학교 되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 설, 단국대학교 설이 뜬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수님한테 의뢰가 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교수님은 그래도 내가 교수 신분인데 좀 약간 그 삼류 취급받는 무협지를 내가 번역했다는 게 좀 약간 좀 머쓱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필명으로 이게 번역을 하고 많이 알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좀 감추려고 했었다고 했는데, 근데 책이 이렇게 초대박이 터지면서 그럼 인쇄를 많이 받았을 것 같지만은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인센제가 아니라 한번 딱 하고 받는 일당제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는 이제 그 많은 돈을 벌지 못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속상한 마음에 역시 그 돈 버는 팔자는 따로 있구나 하고 아까운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그 분당에 땅을 사서 무 배추를 심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이제 천당의 분당이라는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됐고, 그분은 이제 분당에 있는 땅을 처분하시고 강원도로 가서 이제 무와 배추를 심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동료 교수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걸작이죠. 역시 대한민국은 땅이다, 이런 말씀 남기고 떠났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보면은 고려원은 그 번역을 하신 그 교수님한테 그 번역 인쇄를 준 것도 아니고 원 작자인 김용 선생님에게 인쇄를 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800만 부 판매에 대한 수익은 고스란히 이제 출판사가 이제 갖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점이 좀 찔려서인지 나중에는 이제 김용 선생님의 소설을 이렇게 더 이상 출간하지 않았다고 해요. 딱 이 영웅문 시리즈의 3부작만 하고 다른 책들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원판 영웅문의 서문에 실린 작가 꾀글에는 성희재 단국대 교수님의 이제 글이 나와 있는데요. 김용은 독자의 모라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신필의 작가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이제 김용 선생님은 원래 무협지를 쓰는 이런 소설가가 아니시고 원래는 이제 신문사 기자셨어요. 그 홍콩의 명보 신문사의 창업주이시자 기자셨는데 정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방하는 그 컬럼을 쓰셨는데 이 때문인지 그 중국 공산당 암살 리스트에 올라 있어가지고 자칫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영웅문 이 사조 영웅전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김 선생님은 명보 신문사를 차리기 전에 그 신만보라는 신문사에 다니셨는데 하도 신문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무협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친구이자 무협소설가인 양우생의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웅문은 이제 한국,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는데요. 그 열렬 팬 가운데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중국의 전 지도자 덩샤오핑, 등소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 중국 공산당은 그 자유진영에 속하는 홍콩을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등소평은 이 영웅문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영웅문 다음 권에 이제 출간이 되면은 몰래 스파이를 보내서 그 책을 구해오게 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등소평 주석의 딸 덩롱에 따르면은 아버지의 침대맡에는 항상 김용 소설이 놓여 있었는데 소설을 읽으시다가 잠이 들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고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번 이 작가를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지 1981년 되게 이례적으로 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초청을 하게 돼요. 김용 선생님을. 그리고 김용 선생님과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죠. 팬심이죠, 팬심. 네. 그리고 김용 선생님도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유명 문파의 본거지를 당연히 가본 적이 없죠. 한 번도 홍콩 살았으니까. 그래서 소림사, 아미파, 화산파, 무당파 등 작중에 나오는 그 문파들을 모조리 이렇게 한번 그 배경지를 가보고 또 무의 시범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때 이제 김용 선생님이 아미파의 무의 시범을 보고 이렇게 아미파의 무예가 훌륭할 줄 알았으면은 소림사가 아니라 아미파를 무림의 태산북도를 할 걸 그랬나? 이런 말씀을 했다고도 해요. 당시 등소평이 선생님을 부를 때는 물론 팬심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한나라의 지도자가 뭐 품이 떨어지게 스타 한 명 부르고 막 부르거나 이러지는 좀 그렇잖아요.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중국과 홍콩 같은 그 일국 양제 같은 이런 시스템을 대만과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발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만에서 신망이 높은 김용 선생님에게 이 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용 선생님은 당연히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다음에 대만으로 건너가게 돼서 그 장개석 총통의 아들, 즉 차기 총통인 장진고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처럼 당연히 그 당시 대만은 이 제안을 거부를 했고 이 일은 성사가 되지 못했지만은 또 이 일화는 중국, 대만, 홍콩 없이 범화교 사회, 그 중국인들에게 김용 선생님의 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